카인. 나의 괴로움으로부터의 구원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으며 그와 함께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내 삶에 들어왔다. 얼마 전 우리 라틴어 학교에 한 전학생이 왔다. 우리 마을로 이사온 어느 유복한 미망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상복 차림이었고 소매에는 검은 상장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상급판이었고 나이도 몇 살 더 많았지만 곧 우리 모두가 그랬듯 나도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 비범한 소녀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럽다는 인상을 주었다. 누구에게도 그저 평범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유치한 우리 애송이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 아니 차라리 신사처럼 거리를 두었고 성숙해 보였다. 그는 결코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었다. 놀이에 끼어들지 않았고 장난질에는 더더욱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그를 좋아했던 점은 오직 그가 선생님들을 대할 때 보여주는 자신감 넘치고 단호한 어조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 가끔 있는 일이었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다른 반이 우리들의 커다란 교실로 들어오게 되었다. 바로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저학년들은 성서 이야기를 배우고 있었고 상급생들은 에세이를 써야 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주입되는 동안 나는 묘하게 나를 매료시키는 데미안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나는 지혜롭고 밝으며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강인한 그의 얼굴 윤곽이 자신의 과제에 집중하며 사려 깊게 숙여진 것을 보았다. 그는 연습 문제를 푸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자처럼 보였다. 나는 그가 정말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에 대해 한두 가지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내게 그는 너무 거리를 두며 우월해 보였고 도발적일 만큼 자신만만했으며 아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어른스러운 눈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 눈은 다소 슬퍼 보였고 때때로 경멸의 빛이 번뜩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내 쪽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약간 겁이 나서 시선을 돌려버렸다. 오늘날 내가 학생 시절에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는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랐으며 강렬한 개성의 인을 새긴 듯 주목을 끄는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 그는 마치 시골 소년들 사이에 섞여 그들과 똑같이 보이려고 무던히 애쓰는 변장한 왕자처럼 행동하고 처신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내 뒤에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앞서 달려갔을 때 그는 나를 앞질러 오더니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다. 비록 우리들의 말투를 흉내내고는 있었지만 그의 인사법조차 정중한 어른의 그것과 같았다. 그렇네요. 내가 관심을 보이며 대답했다. 이 사안이 나를 흥미롭게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내 어깨를 다독였다. 아주 간단해. 이 이야기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바로 그 표식이었어. 여기 다른 사람들을 겁먹게 만드는 무언가를 얼굴에 지닌 한 남자가 있었던 거지. 사람들은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 그와 그의 자식들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 아마도, 아니 확실히, 그것은 관청의 도장처럼 이마에 찍힌 진짜 표식은 아니었을 거야. 현실에서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생각엔 사람들이 평소 접하던 것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대담한 눈빛 같은 아주 미세하지만 독특한 성질의 무엇이었을 것 같아. 이 남자는 힘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움츠러들었지. 그에게는 표식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대로 설명할 수 있었지.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편리하고 자신의 견해에 맞는 쪽으로 원하기 마련이야.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에게는 표식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그 표식을 있는 그대로의 비범함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반대로 해석해버린 거지. 이 표식을 가진 녀석들은 별나다는 소리를 들었고 대담하기도 했거든.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별나다는 소리를 듣기 마련이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별난 인간들이 돌아다닌다는 건 매우 거북한 일이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족에게 이름표와 이야기를 하나 갖다 붙인 거야.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심어준 공포에 대해 어느 정도 스스로 보상받기 위해서 말이야. 이해가 가니? 네, 그러니까 카인이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런 고대의 원초적인 이야기들은 언제나 진실을 담고 있지만 그것들이 늘 올바른 방식으로 기록되고 설명되어 온 건 아니야. 요컨대 내 말은 카인이 아주 멋진 녀석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그의 이름에 따라붙게 되었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그저 소문, 사람들이 수다를 떨며 퍼뜨렸을 법한 이야기였을 뿐이지. 하지만 카인과 그의 자식들이 실제로 일종의 표식을 지니고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과 달랐다는 점에서는 사실인 셈이야. 나는 몹시 놀랐다. 그럼 살인사건 자체도 완전히 가짜라고 믿는 건가요? 나는 깊은 인상을 받은 채 물었다. 전혀 아니야. 그건 확실히 사실이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인 거야. 물론 그가 정말 카인의 형제였는지는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인간은 형제니까. 어쨌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였어. 그것이 영웅적인 행위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어쨌든 다른 약한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한탄하고 불평했어. 그래서 누군가 그들에게 왜 당신들도 똑같이 그를 죽이지 않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겁쟁이라서요라고 대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럴 수 없어요. 그에겐 표식이 있거든요. 하느님이 그를 점찍어 두셨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기가 시작되었을 거야. 아, 내가 내 귀가를 방해하고 있었네. 그럼 잘 가. 그는 옛거리 쪽으로 꺾어 들어갔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충격에 빠진 채 홀로 남겨졌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가 한 모든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카인이 고결한 인물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식이 비범함의 상징이라니. 그것은 터무니없고 신성모독적이며 파렴치한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대체 이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단 말인가?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가?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던가? 데미안의 이야기는 헛소리였다. 나는 그가 나를 놀리고 미혹하려 한다고 의심했다. 지독하게 영리한 녀석이고 말도 잘하지만 그래도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전의 성경이나 다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토록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또한 지난 얼마간의 시간 중 처음으로 몇 시간 동안, 아니 저녁 내내 프란츠 크로머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성경에 적힌 대로 짧고 명료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거기에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 같았다. 만약 그런 의미가 있다면 모든 살인자가 자신을 하느님의 총애를 받는 자로 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는 데미안의 방식은 너무나 근사했다. 마치 모든 것이 자명하다는 듯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말이다. 그리고 그의 그 눈빛이라니. 확실히 나의 생각들은 조금 뒤틀려 있었고, 아니 차라리 몹시 혼란스러웠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아왔고, 나 자신도 일종의 아벨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저 다른 세계에 너무나 견고하게 고착되어 깊이 가라앉아 버렸다. 하지만 정말이지 내가 어찌할 수 있었단 말인가? 지금 나의 처지는 어떠한가?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은 기억 하나가 내 안에서 타올랐다. 현재 나의 불행이 시작된 그 비참했던 저녁, 아버지의 밝은 세계의 핵심을 들여다보며 그의 지혜를 경멸했던 그 순간이 떠오른 것이다.
그때 나는 카인이었고 표식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범함이라 상상했고, 나의 사악함과 불행 속에서 나는 아버지보다, 그리고 선량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서 있었다. 그 당시 나의 경험이 이처럼 명확한 사고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자부심으로 가득 채우는 기이한 감정들이 격렬하게 타오른 결과였다. 사건을 곰곰이 되짚어보니 데미안이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과 겁쟁이들에 대해 말한 방식이 얼마나 기이했는지 새삼 깨달아졌다. 그가 카인의 이마에 있는 표식을 설명한 방식은 또 얼마나 묘했던가. 그 어른스러운 특유의 눈동자가 얼마나 독특하게 빛났던가. 그러다 문득 내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 데미안이라는 아이 자신이 바로 일종의 카인이 아닐까? 만약 스스로 카인과 같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왜 그를 변호하겠는가? 왜 그의 눈빛에는 그런 힘이 서려 있는가? 왜 그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경건한 자들인 다른 사람들, 즉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 대해 그토록 경멸하듯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깊은 우물 속에 돌 하나가 던져졌고 그 우물은 바로 나의 어린 영혼이었다. 그리고 카인과 살인, 그 표식에 관한 이 일은 아주 오랫동안 나의 지적 탐구와 의심, 그리고 비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도 데미안에게 꽤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들려준 카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흥미로운 대상이었던 모양이다. 적어도 전학생에 대한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다. 만약 내가 그 소문들을 지금 다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하나가 그를 이해하는 새로운 빛이 되고 해석의 실마리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소문은 데미안의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교회에 절대 나가지 않으며 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도 있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어쩌면 비밀리에 이슬람교를 믿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돌았다. 게다가 막스 데미안의 힘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졌다. 확실한 것은 그에 반해서 가장 힘이 센 아이가 그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데미안이 거절하자 그를 겁쟁이라고 낙인 찍었는데 결국 데미안의 손에 끔찍한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현장에 있던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데미안은 그저 한 손으로 그 아이의 뒷덜미를 움켜쥐고 압박을 가했을 뿐인데 그 아이는 안색이 창백해져서 기어나갔고 며칠 동안 팔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어느 날 저녁에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 한동안은 자극적이고 놀라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장되고 또 믿어졌다. 그러다 소문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얼마 후에는 데미안이 여자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 프란츠 크로머와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며칠씩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도 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속박되어 있었기에 그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다. 꿈속에서 그는 나의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고 나의 환상은 그가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악행까지 그에게 부여했다. 그리하여 꿈속에서 나는 완전히 그의 노예가 되었다. 원래 꿈을 깊게 꾸는 편이었던 나는 현실보다 이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다. 이러한 어두운 망상들은 나의 기력과 생명력을 갉아먹었다. 다른 여러 꿈 중에서도 나는 종종 크로머가 나를 학대하거나 내게 침을 뱉고 무릎으로 나를 짓누르는 꿈을 꾸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나를 부추겨 중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부추겼다기보다는 그의 강력한 영향력에 눌려 그저 강요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반쯤 미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게 했던 가장 소름 끼치는 꿈은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공격에 관한 것이었다. 길가 나무 뒤에 서서 우리가 누군가를 매복해 기다리고 있을 때 크로머는 칼을 갈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누군가 다가왔고 크로머가 내 팔을 압박하며 이 사람이 바로 찔러야 할 놈이라고 신호를 주었을 때
나타난 사람은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그때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카인과 아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지만 데미안에 대해서는 훨씬 덜했다. 기이하게도 그와 다시 접촉하게 된 것은 꿈속에서였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겪는 습격과 학대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크루머 대신 데미안이 내 몸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타 있었다. 그리고 아주 새롭고도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크루머의 손에서 고통받을 때는 저항하며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을 데미안에게는 환희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기꺼이 감내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꿈을 2번 꾸었고 그 후 다시 크루머가 내 생각 속의 원래 자리를 차지했다. 오랫동안 나는 이 꿈들에서 겪은 일과 현실에서 겪은 일을 구분할 수 없었다. 어쨌든 크루머와의 악연은 계속되었고 내가 자잘한 도둑질을 통해 마침내 그에게 빚진 돈을 다 갚았을 때도 결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는 이제 이 도둑질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히 그의 수중에 떨어졌다. 그는 자주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협박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공포는 처음에 왜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후회보다 결코 작지 않았다. 하지만 비참한 와중에도 나는 모든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고 적어도 항상 그렇지는 않았으며 때로는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느끼기도 했다. 운명의 손길이 나를 덮쳤으니 도망치려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또한 적지 않게 고통받으셨을 것으로 짐작된다. 낯선 영혼이 내게 깃들었고 나는 한때 그토록 친밀했던 우리 공동체에 더 이상 어울리지 못했다. 나는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듯 그 공동체에 대해 미칠 듯한 향수를 자주 느꼈다. 어머니는 특히 나를 파렴치한 인간이라기보다 아픈 사람처럼 대해주셨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어떤지는 두 누이의 행동에서 가장 잘 관찰할 수 있었다. 나를 무척 배려하면서도 끝없는 고통을 주었던 누이들의 태도에서 내가 비난받기보다는 가엾게 여겨져야 할, 하지만 사악함이 둥지를 튼 일종의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존재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나는 나를 위한 기도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느꼈고 그 기도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리라는 것도 깨달았다. 나는 종종 해방에 대한 강렬한 갈망과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뜨거운 욕망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내 행동에 대해 부모님께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 내가 친절하게 받아들여지고 많은 배려와 동정을 받으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완전히 이해받지는 못할 터였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일종의 타락이나 과오로 보았겠지만 그것은 사실 운명의 소행이었기 때문이다. 겨우 11살 남짓한 아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서술은 인간을 더 잘 이해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자신의 감정 중 일부를 생각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운 어른은 아이에게서 그러한 관념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는 아이에게 경험 그 자체도 결여되어 있다고 믿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내 삶을 통틀어 그때만큼 생생하게 그리고 그토록 예리하게 고통을 겪었던 적은 드물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나를 괴롭히는 자의 명령으로 카슬 광장으로 나갔다. 나는 거기 서서 검고 축축한 가지에서 여전히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젖은 밤나무 잎사귀 속에 발을 파묻은 채 그를 기다렸다. 돈은 없었지만 적어도 크루머에게 무언가라도 줄 수 있도록 훔쳐온 케이크 2조각을 가지고 왔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느라 구석진 곳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묵묵히 견뎌냈다. 마침내 크루머가 나타났다. 그날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내 옆구리를 몇 번 찌르며 웃더니 케이크를 받아 챙겼고 심지어 곰팡이가 핀 담배 한 개비를 내게 권하기까지 했다. 물론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해 보였다. 아, 그가 가려다 말고 말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말인데 다음번에는 내 누나를 데려와. 큰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지? 자, 사실대로 말해. 나는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말 못 알아들어? 내 누나를 데려오라고. 하지만 크로머, 그건 안 돼. 내가 그럴 수도 없거니와 누나가 오지도 않을 거야. 나는 이것이 그저 나를 괴롭히기 위한 또 다른 구실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종종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며 나를 겁주곤 했다. 그리고 나를 굴욕스럽게 만든 뒤에야 서서히 유해지곤 했다. 그러면 나는 돈이나 다른 선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번에 그는 평소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나의 거절에도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잘 생각해봐. 알겠지? 내 누나랑 안면을 좀 트고 싶거든.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그냥 누나랑 산책하러 나와. 그럼 내가 슬쩍 나타날 테니까. 내일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가 떠나고 나서야 그의 요구가 품은 의미가 희미하게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조금 더 큰 남녀 아이들이 금지된 일들, 즉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한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조차 그런 일을 그것이 얼마나 가공할 일인지 갑자기 명확해졌다. 나는 즉시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크로머가 나에게 어떻게 보복할지 생각하는 것조차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나는 아직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절망에 빠져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예속이라니. 그때 갑자기 생생하고 깊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겁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뒤를 쫓아왔고 손 하나가 나를 뒤에서 붙잡았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순순히 붙잡혔다. 항복한 것이다. 그것 봐. 하지만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모르겠어. 이것 좀 놔줘.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빨리 하자 그도 보조를 맞췄다. 옆에서 나를 향하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저 가정해봐. 그가 다시 시작했다. 내가 너를 위하고 있다고 말이야. 어쨌든 넌 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랑 같이 실험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이게 꽤 재밌기도 하고 아주 유용한 걸 배울 수도 있거든. 잘 들어봐. 난 가끔 독심술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연습해. 마법 같은 건 아니지만 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주 기묘해 보이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수도 있고 말이야. 자, 한번 해보자. 난 내가 좋거나 혹은 너한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내 진짜 기분이 어떤지 알아내고 싶어. 난 이미 그 첫 단계를 밟았지. 널 놀라게 한 거야. 즉, 넌 쉽게 겁을 먹는 상태라는 거지. 내가 무서워하는 일들이나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 누구도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야. 만약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너를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다면 그는 너에 대한 권력을 갖게 되지. 내 말 알겠어? 명확하잖아. 그렇지?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신중했으며 다정하기도 했지만 부드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목구비가 다소 엄격해 보였다. 정의감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그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내 앞에 선 마법사 같았다. 이해했니?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독심술이 좀 묘해 보인다고 했지? 하지만 과정은 아주 자연스러워.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거의 정확하게 말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지금 일과는 상관없지. 내가 내 꿈을 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일단 넘어가자. 넌 영리한 아이야. 다른 애들은 대부분 멍청하지만 말이야. 난 가끔 내가 믿을 수 있는 영리한 친구와 대화하는 걸 좋아해. 너도 불만 없지? 응, 없어. 다만 이해가 안 될 뿐이야. 우리의 실험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이걸 알아냈어. 소년 S, 싱클레어는 쉽게 겁을 먹는다. 그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아마도 이 상대방과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고 그 비밀이 그를 몹시 불안하게 만든다. 대충 맞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나는 그의 목소리와 인격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저 목소리는 오직 나 자신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닐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목소리. 나 자신보다 더 명확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목소리 말이다. 너였니? 내가 확신 없는 말투로 말했다. 깜짝 놀랐잖아.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른스러웠고 우월하며 꿰뚫어 보는 듯한 사람의 그것 같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은 상태였다. 미안해, 그가 정중하면서도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들어봐, 너 그렇게까지 겁을 내선 안 돼.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래 보이네. 하지만 말이야, 너를 해치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움츠러들면 상대방은 생각을 하게 돼 호기심이 생기고 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는 거지.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겁을 낼까 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이럴 때는 공포에 질려 있을 때뿐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 겁쟁이들은 항상 공포에 질려 있지. 하지만 내 생각에 넌 진짜 겁쟁이는 아니야. 내 말이 맞지? 물론 그렇다고 내가 영웅인 것도 아니지만 말이야. 내가 무서워하는 일들이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 누구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되는 법이야. 넌 나를 두려워하지 않지? 아니면 혹시 무서우니? 오,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데미안이 내 어깨를 강하게 툭 쳤다. 역시 그렇군.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딱 하나만 더 묻자. 방금 가버린 그 애 이름이 뭐지? 나는 뒤로 주춤 물러났다. 그는 내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빛을 보기 싫은 듯 내 안으로 비틀려 들어갔던 그 비밀 말이다. 무슨 애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한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름이 뭐야?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프란츠 크로머를 말하는 거야?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브라보. 너 정말 똑똑한 녀석이구나. 우린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하나 더 말해줘야겠어. 그 크로머인지 뭔지 하는 놈 말이야. 아주 질 나쁜 녀석이더군. 면상만 봐도 악당이라는 걸 알겠어. 내 생각은 어때? 응, 나는 흐느끼며 내뱉었다. 걘 정말 못됐어. 악마야. 하지만 걔가 아무것도 알아선 안 돼. 제발 부탁이야. 걔가 알면 안 돼. 너 걔를 아니? 걔가 너를 알아? 걱정 마. 걔는 가버렸고 나를 몰라. 아직은 말이야. 하지만 나도 그 녀석과 안면을 좀 트고 싶네. 걔 공립학교 다니지? 몇 학년이야?
5학년, 하지만 걔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걱정 마. 너한테 아무 일도 안 생길 테니까. 그 크로머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줄 생각은 없니? 못해. 아니, 날 그냥 보내줘. 그는 잠시 침묵했다. 아쉽네. 실험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널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 너도 알지?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 말이야.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좀먹거든. 진짜 어른이 되고 싶다면 그 두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해, 알겠니? 물론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안 돼, 넌 몰라.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건 봤잖아. 너 걔한테 빚진 돈이 있니? 응, 있어.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야. 말 못해. 정말 못한다고. 그럼 내가 그 돈을 대신 갚아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네? 내가 빌려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아니,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한마디도. 넌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어. 나를 믿어, 싱클레어. 나중에라도 내 비밀을 나에게 나눠줘도 돼. 절대로 안 해. 나는 격렬하게 외쳤다. 내 마음대로 해. 그저 나중엔 내가 좀 더 말해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어. 오직 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말이야. 알겠지? 설마 내가 크루머처럼 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전혀 모르지. 하지만 생각은 하고 있어. 그리고 난 절대 크루머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믿어줘. 게다가 넌 나한테 빚진 것도 없잖아.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걸었고 나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데미안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졌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그는 비사이로 코트를 더 받자염이며 말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이만큼 이야기를 나눴으니 딱 한 가지만 반복해서 말해줄게. 너 저 녀석을 없애버려야 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냥 죽여버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난 깊은 인상을 받을 거고 기쁠 거야. 게다가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나는 다시 공포에 질렸다. 갑자기 카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기괴한 기분이 들었고 나는 나직이 울기 시작했다. 너무나 많은 섬뜩한 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았다. 알았어, 막스 데미안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가. 살인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해결해 보자고. 이런 일에선 늘 가장 단순한 방법이 최고인 법이야. 내 친구 크로머 곁에 있는 건 너한테 별로 좋지 않거든. 집에 돌아오니 마치 1년 동안 떠나 있었던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와 크로머 사이에는 이제 미래의 자유 같은 것, 희망 같은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몇 주 동안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외로웠었는지를 그제야 처음으로 깨달았다. 부모님께 고백하는 것이 위안은 줄지언정 나를 완전히 해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러 번 생각했던 기억이 났다. 그런데 지금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낯선 이에게 거의 고백이나 다름없는 것을 했고, 마치 강렬한 향기가 내게 풍겨오듯 구원의 예감을 감지했다. 물론 공포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멀었고, 여전히 내 사악한 천재와 길고 끔찍한 심리적 싸움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토록 은밀하고 조용히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은 내게 더욱더 놀랍게 다가왔다.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우리 집 주변에서 사라졌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 내내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감각을 감히 믿지 못한 채 그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내심 경계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이 새로운 자유를 불신하며 온전히 믿어버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프란츠 크로머와 마주쳤다. 그는 길을 따라 곧장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를 본 순간 그는 몸을 움츠리고 얼굴을 잔인하게 일그러뜨리더니 나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말할 것도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것은 내게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나의 적이 나로부터 도망치다니. 나의 악마가 나를 두려워하다니. 경악과 기쁨이 나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며칠 뒤 데미안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학교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내가 말했다. 좋은 아침이야, 싱클레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어. 크로머가 널 가만히 내버려 두지,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한 거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걔가 내 근처에 오지도 않아. 다행이네. 만약 걔가 다시 오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워낙 뻔뻔한 녀석이라 그때는 그냥 데미안을 기억하라고 말해. 하지만 이게 다 무슨 뜻이야? 걔랑 싸워서 때려눕히기라도 한 거야? 아니, 난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저 너한테 했던 것처럼 걔한테도 이야기를 좀 했을 뿐이야. 너를 가만히 두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득이라는 걸 명확히 해뒀지. 오, 하지만 걔한테 돈을 준 건 아니지? 아니야, 꼬마야. 그 방법은 이미 내가 직접 써봤잖아. 나는 그 일에 대해 더 캐물으려 했지만 그는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그를 대할 때 느끼던 예전의 당혹스러운 감정이 다시 밀려왔다. 그것은 감사와 수줍음, 찬사와 공포, 애정과 내면의 저항이 기묘하게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곧 그를 다시 만나 모든 것, 그 카인의 사건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감사라는 것이 내가 믿는 덕목 중 하나도 아니거니와 아이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막스 데미안에게 보여준 그 완벽한 배은망덕함에 대해 그리 놀라지 않는다. 오늘날 나는 그가 나를 크로머의 소나귀에서 구해내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영영 망가졌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시에도 나는 이 해방을 내 어린 시절의 가장 큰 사건으로 느꼈지만 구원자가 기적을 완수하자마자 나는 그를 한쪽으로 치워버렸다. 말했듯이 배은망덕함은 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내가 보여준 호기심의 결여만이 기이할 뿐이다. 데미안이 접하게 해준 그 비밀들에 더 다가가지 않은 채 어떻게 단 하루라도 그 조용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카인에 대해, 크로머에 대해, 그리고 독심술에 대해 더 듣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억누를 수 있었을까?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가 그러했다. 나는 갑자기 악마 같은 올가미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했고 내 앞에 다시 밝고 즐겁게 펼쳐진 세상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공포 발작에 시달리지 않았다. 저주는 풀렸고 나는 더 이상 고통받고 정죄받은 존재가 아닌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왔다. 나의 기질은 가능한 한 빨리 평온과 평형을 되찾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추악하고 위협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잊어버리려 애썼다. 나의 죄와 끔찍한 불안에 얽힌 그 길고 긴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내 기억에서 사라졌으며 겉으로 보기엔 어떤 흉터나 흔적도 남기지 않은 듯했다. 내가 나의 조력자이자 구원자 또한 그토록 빨리 잊으려 했던 이유를 오늘날의 나는 이해한다. 나의 정신은 크로머 아래서 겪었던 그 끔찍한 예속의 기억으로부터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예전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마음가짐을 회복하려 했고 다시 한번 내게 열린 저 잃어버린 낙원, 부모님의 밝은 세계, 누이들이 순결한 향기 속에 머물며 하느님이 아벨에게 베푸셨던 것과 같은 사랑과 친절이 흐르는 그 세계를 되찾으려 했다. 데미안과 짧은 대화를 나눈 바로 다음 날, 마침내 새로 얻은 자유를 온전히 확신하고 다시는 노예 상태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 믿게 되었을 때,
나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일을 행했다. 바로 고백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서 깨진 자물쇠 사이로 진짜 돈 대신 장난감 마르크 동전들이 가득 찬 작은 저금통을 보여드렸다.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오랫동안 사악한 괴롭힘에 시달려왔는지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시지는 못했지만 저금통을 보셨고 달라진 나의 눈빛과 목소리를 들으셨다. 어머니는 내가 치유되었음을, 내가 다시 그녀 곁으로 돌아왔음을 느끼셨다. 나는 고결한 기분으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의식, 즉 돌아온 탕자의 귀환을 기념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에게 데려갔고 이야기는 반복되었다. 질문과 경탄의 외침이 잇따라 터져나왔고 부모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억압에서 풀려난 듯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셨다. 내가 읽었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불협화음은 행복한 결말로 해소되었다. 나는 이 조화로운 상태에 열정적으로 나를 내맡겼다. 다시 자유로워졌고 부모님의 신뢰를 되찾았다는 생각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집에서 나는 모범생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누이들과 어울려 놀았다. 기도 시간에는 개종하여 구원받은 자의 더없는 행복을 느끼며 정다운 옛 찬송가들을 불렀다. 그것은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며 이번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 바로 이 점이 내가 데미안을 잊어버린 이유를 진정으로 설명해준다. 나는 마땅히 그에게 고백했어야 했다. 그 고백은 부모님께 한 것처럼 감동적이거나 그럴듯하지는 않았겠지만 나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낙원 같은 세계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고 집으로 돌아와 은총 속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미안은 결코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이 세계와는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 또한 크로머와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어쨌든 유혹자였다. 그 역시 나를 저 두 번째 세계, 사악하고 나쁜 세계로 연결하는 존재였고 나는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이 다시 아벨이 된 지금 나는 아벨을 포기하거나 카인을 미화하는 일을 도울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이것이 사건의 외적인 상관관계였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러했다. 나는 크로머와 악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지만 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길에 발을 내디뎌 보았으나 그 길은 나에게 너무나 미끄러웠다. 이제 다정한 손길이 나를 구해주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의 품으로 유년 시절에 보호받는 경건하고 부드러운 안식처로 달려갔다. 나는 실제의 나보다 더 어려졌고 타인에게 더 의존하게 되었으며 더 아이처럼 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해 나갈 능력이 없었기에 나는 크로머에 대한 의존을 새로운 의존으로 대체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눈이 먼 채로 부모님에 대한 의존을 그 옛날 사랑했던 밝은 세계를 선택했다. 비록 그 세계만이 유일한 세계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데미안을 붙들고 그에게 나 자신을 맡겨야 했을 것이다. 내가 그러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는 그의 기묘한 생각들에 대한 정당한 불신 때문인 듯 보였으나 사실 그것은 두려움에 불과했다. 데미안은 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큰 것을 내게 요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극과 훈계로 혹은 경멸과 냉소로 그는 나를 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려 했을 것이다. 아, 오늘날 나는 그것을 안다.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거부감을 주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반년 뒤 나는 아버지와 산책을 하던 중에 많은 사람이 왜 카인이 아벨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유혹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몹시 놀라시더니 그것이 결코 새로운 견해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다. 이미 기독교 초기 시대에도 그런 주장이 나타났으며 카인파라고 불리는 종파를 비롯한 여러 분파가 이를 신봉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어리석은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려는 악마의 시도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만약 카인이 옳고 아벨이 틀렸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곧 하느님이 실수하셨음을 의미하며 성경의 하느님이 진실하고 유일한 하느님이 아니라 가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카인파는 실제로 이 교리와 비슷한 내용을 신봉하고 설교하곤 했으나 그러한 이단적 사상은 아주 오래전에 인류 사이에서 사라졌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내 학교 친구가 어떻게 그런 주제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의아해하셨다. 어쨌든 아버지는 내게 그러한 생각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엄중히 훈계하셨다.